오늘 경기도 여주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찍었습니다. 수은주가 40을 넘긴 건 6년 만입니다. 폭염은 이제 우리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5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절대 밭일하러 나가면 안 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모자와 양산으로 햇빛을 가립니다. 그늘 아래서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를 피하긴 역부족입니다. 아우 너무 더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오후에 잠깐 나왔어요. 갈수록 사우나 같아요. 가마솥에 빠진 듯한 무자비한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오늘 경기 여주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는데 국내 기온이 40도를 넘은 건 6년 만입니다. 서울도 36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런 날씨에 밭일이나 야외 작업을 하는 건 목숨을 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경남 창녕에서 밭일을 하던 7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어제 그제 이틀 새 전국적으로 5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인적 더위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장시간 오래 서 있는다든지 햇빛을 당연히 오래 보는 건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이온 음료를 조금 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한반도 상공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있는 열돔 현상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친척집에 놀러 갔던 10대 형제 3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트럭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조사 결과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어두운 도로 위로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전북 순창군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럭이 크게 부서졌는데 특히 조수석 쪽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가드레일에 부딪혀가지고 그 4명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있었다. 운전자만 충격이 덜해서 좀 이렇게 서 있었고.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10대 형제와 20대 여성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이종사촌 남매로 친척 사이인데 휴가철을 맞아 친척집에 놀러 갔던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여름철이라고 친척들끼리 모였나 봐요. 술 한잔 먹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가드레일을 받고 그렇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사고 당시 2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하고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숭례문 지하차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른다, 찍지 말라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여성 환경미화원 살해 혐의를 받는 71살 리모 씨가 구속 심사를 받으러 법정으로 향합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리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몰라요. 피해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몰라요. 리 씨는 지난 2일 새벽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여인숙에 돌아가 옷까지 갈아입은 뒤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거수 부검 결과 피해자는 흉기에 여러 번 찔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까지 로숙을 하던 리 씨는 물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해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 현장은 남대문 시장과 이어진 지하보도로 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조금 왜 무서운 게 있잖아요. 이렇게 계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피해가고 좀 그랬지. 사건 현장엔 말없이 자기 할 일을 하던 생전의 고인처럼 소박한 추모 공간이 생겼습니다. 시민들은 소주와 과자, 꽃을 놓아두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썼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폭주족하면 오토바이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자전거와 킥보드로 폭주하는 이들이 늘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한다는데 도심을 폭주하겠다는 온라인 예고글까지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차를 타고 쫓아오는 경찰을 조롱하며 도망갑니다. 고개하듯 질주하는 자전거에 놀란 행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따릉이 폭주연맹이 절대 안 잡힐 자신 있다며 SNS 계정에 올린 영상들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0km 정도여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경기도 일산에서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최근 5년 새 킥보드 관련 사고는 전국적으로 5배 급증했습니다. 따릉이 폭주연맹이 오늘 저녁 서울 성동구 성수동부터 용산구까지 폭주 모임을 예고하자 4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2군데 배치되어 있고 성수역 주변으로 해서 돼 있고요.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똑같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킥보드 폭주족 등장에 시민들은 황당하고 불안합니다. 애기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애들 다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 공공 자전거로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공공자전거와 킥보드 이용자의 사고 이력을 확인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휴가철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중간에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를 수습하려다가 2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행동 요령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중심을 잃더니 가드레일을 받고 쓰러집니다. 뒤따라온 1톤 화물차 운전자가 현장 수습을 거들러 다가갑니다. 하지만 16톤 차량이 이를 못 보고 덮치면서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SUV 차량이 들이받더니 1, 2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 2대가 이들 차량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를 구조하려던 SUV 차 운전자까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는 85명, 치사율은 54%로 일반 교통사고의 7배에 달합니다. 사망자의 약 70%가 선행사고의 운전자나 탑승자로 차량 내부 또는 주변에 머무르다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방을 살피지 않는 운전자가 종종 있는 만큼 사고 땐 신속히 갓길로 빼야 합니다. 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 행동 요령으로 비트박스를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뒤따라오는 차에 알린 뒤 이 도로 밖으로 나와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차량 견인이 필요할 땐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 없이 도로공사 콜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일쯤 새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닷새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을 본인이 먼저 제안했다며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차단했습니다. 한 대표는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면 당 쇄신의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 지켜볼 일입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을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동이 자신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밝힌 건 처음입니다. 제가 뵙자고 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서로 간의 필요성을 아는 것 아닙니까? 당정 관계는 시너지를 낼 관계라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라고도 했습니다. 1시간 40분 만났다면서도 중요한 건 시간보다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큰 틀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큰 틀에서 같은 목표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회동에서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직 인선도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는데 내일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의 신지우 전 의원, 대변인의 한지아 의원 등이 의결될 걸로 보입니다. 당직 인선을 끝내면 여의도연구원 혁신을 포함한 당 쇄신 작업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계파 갈등을 포함한 견제 움직임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최고위에 참석해 의견을 내겠다고 했는데
당원의 8조 2항에 보면은 지도지사가 최고위원회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 대표 측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호남에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당내 최대 친명 조직을 과거 군부 시절 하나회에 비교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싱거운 승부 탓인지 당원 투표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호남 출신 비명계 인사들을 키우겠다고 하자 야유가 쏟아집니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도 있고 박용진도 있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탄희 교체를 했습니다. 정몽준, 노무현 단일을 앞서 김 후보는 경선을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당의 운명을 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혁신회의는 민주당 내 최대 친명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80% 넘는 득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전체 누적 득표율 87%로 사실상 승기를 굳혔습니다. 광주는 공장 노동자 이재명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여겨지는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17.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변 없는 승부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26%대로 저조합니다. 아직 ARS 투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과반을 넘지 못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도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흥행 참패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압록강 인근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수해 지원 의사에 냉담했는데 러시아를 향해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피해 상황은 꽤 심각해 도움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그러면서도 현 단계에선 자력으로 복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이러는 건지 홍현주 기자가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수해 복구 물자를 지원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한은 이렇다 할 응답 없이 적대적 반응만을 보였습니다.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자고 악랄한 모략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 쓰레기들의 상습적인 버릇과 하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피해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힌 사실은 스스로 공개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벗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벗들의 위문을 마음으로 전해받는다면서도 당장 호응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될 때에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직접 보트를 타고 압록강 홍수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을 구조한 헬기 조종사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부각시킨 데 이어 마무리 수습까지 자력으로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건데 심각한 피해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선전적인 측면에서의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북한의 내부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 압록강 홍수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1,100명에서 최대 1,500명에 이르는 걸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140kg의 초고도 비만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신약을 찾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당국은 실제로 만 40세의 김정은이 사향 노루에서 추출된 사향을 링거로 맞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는 북한 김정은이 끊임없이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지난 6월 푸틴 방문 때도 푸틴과 함께 걸으며 연신 숨을 내쉬었는데 더위에 지쳐 야외 일정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한다며 고혈압과 당뇨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실제 해외에서 신약을 찾고 있다고도 밝혔는데 정부 당국 관계자는 김정은이 최근 사양노루 약제를 링거로 맞고 혈압이 내려가는 등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며 고령의 부하들에게까지 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양은 수컷 한 마리에 30g밖에 얻지 못해 금값의 3배에 달하는 귀한 약제로 분류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양을 정맥에 투여했던 부분은 굉장히 유효했을 거로. 전문가들은 사양의 주요 산지이자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약제를 수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운맛 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업체들은 더 맵게 만드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먹는 순간 입은 물론이고 속까지 얼얼하게 만드는 매운 라면들. 우리 몸엔 괜찮을까요? 똑똑한 소비 리포트 똑소리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매운 라면이 대형마트 식품 코너를 가득 채웠습니다.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요. 계속 약간 좀 땡긴다고 해야 되나? 한 일주일에 한 4-5번은 먹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매운지를 나타내는 스코빌 지수로 보면 시중에 판매되는 라면 중 12,000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많게는 청양고추 3개만큼의 캡사이신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매운 라면에 과연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먼저 소화기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검사에 참가한 사람은 30대, 40대, 50대 남성 3명. 매운 라면을 먹기 전 위 상태를 검사하고 시중에 파는 매운 라면 2종과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수출용 매운 라면 1종을 3일 연속 먹었습니다. 이 기간 음주는 피했습니다. 나흘 뒤 다시 위를 살펴봤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였던 30대 남성의 위는 군데군데 붉은 염증 반응이 생겼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40대 남성은 위 점막이 손상돼 일부 출혈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위가 점막에 손상이 있고 그 손상으로 인해서 위가 상할 수밖에 없다. 질환으로 실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몸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자율신경계 검사를 해봤습니다. 매운 라면을 먹은 후 검사했더니 먹기 전보다 교감신경 수치가 10%가량 높아졌습니다. 교감신경이 갑자기 크게 활성화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가능성도 커집니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뇌졸중이 있거나 심장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안 좋아지잖아요. 아주 매운맛이 혈압이 갑자기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의해야 되고요. 지난해 미국에선 14살 청소년이 매운 과자 먹기 챌린지에 도전했다가 심정지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캡사이신 1일 허용치나 식품 속 함량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경험 또 그 매운맛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작용하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표준화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기준은 정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화끈한 맛의 인기를 등에 업은 맵기 경쟁. 위험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똑소리였습니다. 버려진 개나 고양이들이 구조되면 유기동물 보호소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버려진 동물들이 잠깐 지내기에도 열악한데요. 특히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철에는 보호소 안에서 사실상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열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물도 없어요. 진짜 이렇게 더운데. 배설인가요? 물 어디 있어요? 물부터 해주세요. 강아지 19마리가 갇힌 곳엔 사료가 오물과 뒤섞여 부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담당자가 이렇게 매일 하면 다치게. 그러면 유기농은 같이 말까요? 지금 현재 이곳 청량고는 오후 12시 기준 32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보시다시피 구조된 동물들은 바람 한 점 안 부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더위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30분 떨어진 다른 지역의 보호소입니다. 지난주에 갓 출산한 암컷 옆엔 죽은 새끼 3마리가 부패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배설물 안 치워도?
밑으로 다 빠지게 지금 해놓은 상태고. 단양군 유일의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35도 가까운 폭염 속에서도 동물들은 불법 시설물인 야외 뜬장 안에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실내에도 선풍기 한 대 없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선풍기 좀 안 되나? 내가 이거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선풍기에 가야 되면 내가 내 출사 태워 먹으려고. 여름철 유기동물 보호소가 버려진 동물들의 죽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보호소가 동물의 무덤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자체가 관할하는 보호소에서도 절반만이 살아남는데 안락사를 시켜야 보호소가 수입을 얻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최근 폐업한 택시회사 사무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버려진 집기류와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인기척을 듣자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다가옵니다. 여기 택시회사에서 기르던 개인데 이사하면서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이 개처럼 버려졌다가 구조된 동물들은 유기동물 보호소로 들어가 삶과 죽음 기로에 섭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 11만 3천여 마리 가운데 주인을 찾은 경우는 40% 미만. 나머지 절반가량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처리됐습니다. 저희도 입양이 잘 가면은 아시죠? 입양이 안 가는 경우에, 여기 꽉 찼을 경우에. 현재 전국 동물보호소는 지자체 직영과 민간 위탁을 합해 228곳, 여기에 한 해 예산 374억 원이 투입되는데 치료비 없이 포획비와 안락사비 등만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새로운 애들을 계속 데리고 와야지 이제 돈이 되는 그런 이제 위탁 구조가 이익 구조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안락사를 시키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특히 보호소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위탁시설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취재가 시작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의 장례 이후 폭풍전야 같은 중동 지역에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에 수십 발의 로켓을 쏘았고 이스라엘도 맞섰습니다. 저항의 축의 핵심인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미 군 당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밤하늘에 수십 발의 로켓이 날아오고 공습 사이렌이 울립니다. 현지 시간 3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대부분이 아이언돔에 의해 격추됐지만 일부 국경 마을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로켓이 발사된 헤즈볼라의 레바논 기지에 즉각 보복 폭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수도에서 암살된 후 중동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흘 만에 암살 수단이 단거리 발사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با توجه به تحقیقات و بررسی‌های به عمل آمده این عملیات تروریستی با شلیک پرتابه کوتاه‌برد با سر جنگی حدود 7 کیلوگرمی 미리 설치된 폭탄으로 암살됐다고 한 서방 보도와는 배치되는 주장인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암살 직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통화로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내일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은 군함을 급파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혼란한 상태입니다. 시위대가 전쟁에 반대하며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스라엘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 공간에 음식을 준비하고 의료시설의 지하병동 마련을 권고하면서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또다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정책인데
다시 저 얘기가 나오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 기본소득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정책이죠.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이자 사실상 대권 가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기본소득을 다시 꺼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는 억강부약, 그러니까 불평등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강조를 했다면 최근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AI로 대체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개념이다 이런 지적을 피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는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1인당 15만 원씩 기본소득 지급했더니 계속 줄어들던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가장 낙후했던 청산면이 동네에 미장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시 동네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 때 실시했던 기본소득의 효과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청산면의 인구가 늘었습니까? 네, 이재명 전 대표 재임 당시 인구 소멸 위기에 빠진 경기 연천 청산면에 지난 2022년부터 26년까지 1인당 월 15만 원을 5년 동안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추진했고 또 현재도 실행 중인데요. 당초 4,137명이었던 청산면의 인구가 시행 직후인 2022년도쯤에는 4,200명 수준으로 늘어났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인구가 다시 줄어서 지금은 기본소득을 처음 시작할 때 인구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기본소득은 여전히 지급이 되고 있는데도 인구가 다시 줄어든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 측은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당시 도지사로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 전 대표 말은 팩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 인구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당 강령의 기본사회 개념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확보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내부 문건에는요. 민주당이 바라는 사회상을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한 만큼 차기 지도부에서 기본사회 개념을 본격화하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호남에 연 100만 원씩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 운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몰표를 얻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이재명표 정책을 강령에 담기로 미리 정한 걸 놓고도 일각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또다시 기본소득의 느낌표는 너무 값비싼 실험으로 하겠습니다. 이 최근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 CEO죠. 샘 올트만이 매달 $1,000, 우리 돈으로 138만 원씩 3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의식주를 빼고 가장 많이 쓴 것은 노동 생산성의 보탬이 되는 양육 또는 휴가보다는 단순한 교통비였고요. 또 술이나 담배, 마리화나 지출도 함께 늘었습니다. 100만 원 넘는 돈으로도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건데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가운데 하나로 이 기본소득 개념을 논의해 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실 정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팬덤 이용하지 않겠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저희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던 가운데 나온 말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팬덤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개딸 같은 행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의 팬덤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한동훈 대표의 대표 지지 클럽이 바로 위드훈이죠. 이 현재 가입자 수가 9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난 4개월 동안 4배 넘게 크게 늘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이 20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하면 아직 절반 정도의 수준인데 여권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이런 팬덤 정치는 야권이 좀 강했던 것으로 느꼈는데 이제는 여야 공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강성 팬덤에 따른 부작용 역시 야권에서 나타났던 게 여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불거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과정에서 일부 한 대표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 등을 쏟아낸 게 대표적이죠. 앞서 말씀드린 위드후니 커뮤니티에는 언론 등이 이 문제를 지적한 걸 놓고 친윤과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다, 이런 반박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도 개딸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 이런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대표가 팬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일부 강성 팬덤의 일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제시키고 또 비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의사표현 방법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 또한 비슷한 문자를 많이 받는다,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요. 과거 문바 또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의사표현 방식이 문제가 될 때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전 대표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많은 문자 이런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받았었고요. 저한테도 사실은 다시 원망하는 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팬덤 이용하지 않겠다의 느낌표는 팬덤 수준이 정치인의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자신을 지지해준 팬클럽인 노사모와의 거리두기를 선언했고요. 노사모 역시 당시에 감시자가 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팬들의 무조건적인 지지보다는 비판적인 지지자 역할을 하는 게 결국 한 대표를 위한 길이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겁니다. 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경포 해수욕장인데요.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모습이 시원해 보입니다. 현재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전층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차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안성은 체감온도가 39도까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는데요. 올해 들어 오늘은 서울을 포함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은 점차 내려가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높게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대전 27도 예상되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4도, 대구 35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년마다 여러 나라가 모여 화살을 쏘고 한국인에게 금메달을 준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도전하는 행사. 이 파리올림픽 한국 양궁에 대한 외국 네티즌들의 극찬입니다. 재미도 있고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양궁이 1984년 LA 올림픽 이후 메달을 싹쓸이하자 세계 양궁연맹은 경기 규칙을 6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래도 한국 양궁은 끄떡없었습니다. 해외 네티즌 반응 중엔 한국 양궁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는 찬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솔직히 이 점이 더 뿌듯합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과거 올림픽 몇 관왕이었다는 명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학연 지연은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대표 선수를 뽑고 한 번 선발되면 그 무엇도 선발 결과를 흔들 수 없습니다. 공정한 과정이 국제 무대에서 위협을 이룰 수 있게 했다는 어쩌면 상식적이고 기분 좋은 얘기에도 마음 한구석은 왠지 답답합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양궁 선발 과정처럼 공정하고 바른 건지 씁쓸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